여러분이 만약 딱 집 보러 갔는데 개판인 거예요. 짐도 엄청 많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도배, 장판 다 뜯겨져 있고, 화장실 갔는데 더럽고 타일 다 깨져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뭔가 내가 못 본 더 안 좋은 부분이 나올 것만 같고, 그러니까 막 보통 어휴 하면서 다른 집 보여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집을 보는 핵심은요, 사실 물리적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부분과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집이 갱생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갱생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애초에 수리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제3의 눈으로 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걸 빌미로 수리를 해야겠다고 집 가격을 더 확 깎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좀 선입견을 가지고 집을 봤다가 진짜 좀 싸게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를 여러 번 날린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이러한 부분에 실수를 하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을 하니까 딱 고정관념만 바꾸면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이렇게 좀 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놓치고는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지, 단지에 대한 입지를 분석하고 가격 이런 거를 제외하고 그냥 집 자체, 내가 단지를 골랐는데 어떤 집인지 집 자체를 볼 때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도배, 마루 장판, 욕조 타일, 금가거나 깨진 거, 창문, 문짝, 방충망, 전등, 붙박이장 뻣뻣하고 빌트인 가구, 가전 이런 거 고장난 거, 이런 거는 사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누수, 결로, 누수조차도 여러분들 돈만 쓰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뭔가 누수를 평생 못 고쳐가지고 결국 집이 물바다 됐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보이는 누수는 사실 그 자체가 아주 명백한 증거잖아요. 집을 사러 갔는데 다 누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빌미로 아예 가격을 엄청나게 깎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누수 때문에 아무도 그 집 안 살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결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엄청 심하면 이거는 좀 고치기는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실력 있는 업체 만나서 단열 공사하거나 페인트 같은 거 좋은 거 쓰시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압이 약한 것도 못 고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요새는 가정집용 가압 펌프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사용들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확장 부분에 바닥 난방, 그러니까 방을 확장을 했는데 그쪽 바닥에는 원래 난방이 안 깔려 있었어요. 그 난방 공사가 좀 잘못돼가지고 발을 대보면 좀 차갑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도 시공해서 얼마든지 보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콘센트수, 막 침대 옆에 콘센트 이런 거 없고 이러면 은근히 불편하잖아요. 누워서 핸드폰하고 충전하고 싶은데 그런 거 없고. 근데 이런 것도 인테리어 하시면 그 사장님한테 콘센트 좀 뚫어주세요 그러면 개당 한 5만 원이면 뚫어주십니다. 이것도 간단한 구조 변경 같은 거, 이게 툭툭 쳐봤을 때 퉁퉁 소리 나는 게 가벽이거든요. 그런 가벽 같은 경우는 허문다거나 혹시 그걸 새로 만든다거나 하는 등의 구조 변경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내가 수리를 안 하고 그대로 살 거다 그러면 전부 다 꼼꼼하게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좋으면 물론 좋죠. 그런데 내가 수리를 할 생각이시라면 어차피 이저거 수리할 거 많으니까 좀 싸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집 자체를 더 싸게 살 이 내고의 수단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집은 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 깎아주면 어떡해요? 안 사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갱생 불가능한 부분들,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집을 볼 때 아무리 비용을 들여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주차, 난방 방식, 각종 소음들, 그다음 답답한 생활 동선, 향, 일조량, 사생활 침해 여부,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 피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조망이 좋다, 뷰가 좋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다루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배수입니다. 엘배수. 이 엘리베이터가 은근히 그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왜냐면 요새는 아파트를 높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수당 엘배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40층짜리 아파트인데 2 라인에 엘배가 한 대다. 그러면 무려 80세대가 한 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좀 피곤해지는 겁니다.
어느 세월에 이걸 기다릴까요? 누가 뭐 이사라도 해서 엘베 점유할 수도 있고, 택배 기사님 한번 타면 짜자자자작 막 누르시죠. 그러면 와, 진짜 그러면 생각만 해도 좀 화장실이 막 급해지지 않나요? 이런 엘베수를 현장에 방문 안 해도, 부동산에 물어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양시에 비산 롯데캐슬과 평촌 레미안 프루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얘는 2003년식 구축이고 얘는 2022년식 신축이네요. 이 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여기 동호수를 눌러보시면요, 이 한 동의 총 세대수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106동은 2층부터 37층까지 총 4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몇 세대죠? 144세대입니다. 자, 이제 이걸 안 뒤에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에서 국가승강기 정보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셔가지고요, 승강기 통합 검색에다가 이 아파트명을 적어주고 검색을 누릅니다. 여기서 이 아파트명으로 잘 안 나오시면 그 아파트 주소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아파트 동별로 승강기 번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106동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06동에 엘베가 총 2대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1호기, 2호기. 즉 뭐예요? 72세대당 한 대, 이렇게 두 라인당 한 대씩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솔직히 엘베 타려면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승강기 번호를 한번 클릭해 주면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승강기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강기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3m/s로 나오죠.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른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세대수당 L수가 상당히 적긴 한데 그래도 뭐 속도는 빠른 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엔 마찬가지 방법으로 비산 롯데캐슬을 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동호수를 눌러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매물이 있는 매물의 동이 몇 층까지 있는지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22층씩 두 라인이 있네요. 그러면 101동은 총 44세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승강기 정보센터에 가셔가지고 이 단지명을 넣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지금 101동은 한 대가 있네요. 한 대. 그러면 44세대당 한 대다. 아까 그 신축 레미안 아파트보다 세대당 엘리베이터 수는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또 마찬가지로 이 승강기 번호를 클릭해서 보면 이 엘리베이터 속도가 1.75m/s로 보면 어때요? 아까 레미안 몇이었죠? 3m/s였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느리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임장을 가시거나 부동산에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생각해둔 해당 매물이 속하는 그 동의 세대당 엘리베이터 수를 알 수 있으니까 이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주차 대수인데요. 이 주차 스트레스도 진짜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네이버 이거 확인하시려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이 단지 정보 누르시면 이렇게 세대당 주차 대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최소한 1.1 이상은 되어야지 그래도 어렵지만 할 수는 있고, 이게 한 1점 이상이면 거의 걱정이 없는 수준인데 사실 이 정도 주차 수를 가진 아파트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알아보셔야 할 것이, 분명히 이 단지 내에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주차하기 수월한 동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어떤 동은 박 터지는데 어떤 동은 여유로운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통 20층짜리 건물이 많은데 어떤 동은 7층짜리 꼬마동이라 해서 조그만한 동이 몇 개 있어요. 이런 단지도 있어요. 그런 곳은 이 동 대비해서 세대수가 적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기도 수월하고, 똑같은 지하 주차장이라도 얘보다 세대수가 적으니까 그 동의 지하 주차장은 좀 더 널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단지는 동마다 지하주차장 그 층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이 110동은 지하주차장이 1층, 지하 1층밖에 없어요. 근데 이 111동은 지하주차장이 지하 2층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111동이 110동보다 주차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 호갱로너 어플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호갱로너라 검색하시면 이 어플이 있습니다. 이 호갱로너 어플 들어가셔서 이 말풍선 모양을 누르시면 사람들이 이 해당 단지에 대해서 써놓은 댓글들을 쭉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댓글란에 여기에다가 주차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코멘트가 있을 겁니다. 여기 비산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세 단지로 3등분 되어 있는데 C 단지가 지하 3층까지 있어 여유롭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같은 단지 내에서도 뭔가 조금 지하층이
더 많은 그런 동이 있다는 거죠. 여긴 동탄역 시범 후반 서밋이라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보시면 뭐 동쪽 편에 있는 동이 지하철장이 2개 층이 있어서 항상 자리가 있습니다. 서쪽은 좀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댓글이.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동쪽이 뭔가 지하철장이 2개 층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주차의 경우에도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그 동의 주차 여건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뭐 직접 가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난방 방식도 중요합니다. 난방은 뭐 개별 난방, 지역 난방, 중앙 난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개별 난방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가정집에서 보일러 달고 쓰는 방식이고,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보통 주로 이 택지지구 같은 데서 인근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공급해주는 그 난방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필요 없어요. 난방비도 얘보다 저렴해요.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중앙 난방이 문제인데요. 중앙 난방은 그 단지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자체 보일러를 통해 각 세대로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난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뭐 내가 추운데 나 난방하고 싶은데 중앙 관리소에서 안 틀어주면 집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아기가 있는 집은 이런 그 난방 방식도 꼭 유념을 하셔야 하고요. 이것도 네이버 부동산 이 단지 정보에 가시면 이렇게 난방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뭐 지역 난방인지 중앙 난방인지 개별 난방인지 나와 있으니까 매수 전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단지의 입지 분석 내용은 제외하고, 뭐 단지는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매물이 괜찮은지 볼 때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수리 없이 그냥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 모든 부분을 다 체크해야 하지만, 내가 만일 수리를 계획하고 있다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 가격 내고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게 좋고요.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L배수, 주차수, 난방 방식을 확인하는 법을 말씀드렸으니까 매수하시고자 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꼭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에도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는데요. 집을 사겠다고 계획하시거나 준비하시는 게 참 막막하고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이 마찬가지 과정을 다 겪고 왔었고요. 근데 제 채널이 추구하는 게 되게 현실성이거든요. 저는 무슨 부동산 폭등론자도 아니고 폭락론자도 아니고요.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걸 별로 싫어해가지고 정말 이 현실적인 내용과 그간 쌓아온 경험 위주로 풀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한 번씩 봐주시고 또 이거를 실행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